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회계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좀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채널 이제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정민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님이 촬영하기 전에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고 긴장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구매대행이 사실 세금이 다른 업종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제가 찾아봐도 정확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세무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막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았는데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제 실무하고 계신 회계사님이니까 오늘 자료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그리고 구매대행이 실제 다른 소매업이나 물건 파는 거랑 조금 다르나요? 당연히 다르죠.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매를 대행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대행해주는 순수수료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총 매출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새벽인간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이 어려운 거를 진짜 쉽게 푸는 게 채널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세금 회계 이러면은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 좀 쥐가 나려고 하는데 머리 많이 아프죠. 네네. 네. 아마 저희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업을 처음 해봤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 어차피 사무실에서 네네.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세금 신고를 네네.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네. 오늘 최대한 설명드릴 테니까 저희 새벽인간 TV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셔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 직구 대행업은 이게 세금 신고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일단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세금 신고를 이해하시려면 이 업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제 해외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국내 소비자가 나 대신 좀 구매를 해줘 네. 하고 구매 대행 업자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 구매해 주는 것, 이거를 이제 구매 대행업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 대신 구매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과는 좀 다른 세금 신고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관점에서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구매 대행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먼저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0원에 팔아서 매입 등 관련 비용을 8,000원을 빼고 2,000원이 저희의 순 판매 수수료라고 한다면 이 2,000원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에 팔아서 8,000원의 물건 등을 사오고 순이익이 2,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0원에 대해서 즉 총액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신고하기 때문에 10,000원의 10%인 1,000원. 저희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신고하기 때문에 2,000원의 10% 신고를 해서 200원. 이 표에서만 놓고 보면 저희가 구매 대행업도 2,000원을 벌었고 일반 쇼핑몰도 2,000원을 벌었는데 네. 실제로 일반 쇼핑몰은 2,000원 번 거에서 지금 1,000원을 더 부가세로 내야 되니까 이 표만 놓고 보면 1,000원 남게 되고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벌어서 200원만큼 부가세를 내니까 1,800원 정도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크게 차이점을 저는 네. 두 가지로 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10,000원짜리 물건을 일반 옷가게에서 네. 우리가 팔았다고 치면 원래는 옷가게에서는 10,000원이 매출인 거고 그렇죠. 구매대행업은 이익만 매출액을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매출 신고되는 게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고 네. 구매대행 1,000만 원 매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네네. 그러면은 구매대행업자들이 둘 다 이익이 200만 원이라면 신고되는 게 이제 일반 쇼핑몰은 1,000만 원이고 구매대행은 200만 원으로 매출이 각각 신고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매출이 작게 신고될수록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이게 간이 가세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가세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세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매출의 신고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구매 대행업이 일반적인 도소매보다 약간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부가세 부분 좀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부가세가 이제 구매대행업은 2,000원 남는 거에 대한 네. 10%고 네네.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실제 이 부가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벌어가는 돈에서도 이 부가세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 저희가 2,000원을 원래 벌어가야 되는데 네. 세금 납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일반 쇼핑몰은 여기서는 이제 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의 10%인 200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매 대행업자들이 우리가 판매 마진 계산을 할 때 네. 부가세를 원래 일반 뭐 치킨집이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매출의 10%를 항상 떼놓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은 이익의 10%를 떼놓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네. 일반 과세자라고 하신다면 네네네. 그게 맞는 말씀이고 뒤에 이제 설명드릴 만약에 간이 과세자라든지 다른 사업자시라면은 이제 또 다르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게 세금을 언제 신고해야 돼요? 뭐 종합소득세도 몇 번 신고해야 되고 부가세 몇 번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간이고 일반이고 또 나뉘어지잖아요. 나눠지죠.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 제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있는데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회 그리고 일반 가세자의 경우에는 2회 부가세 네. 신고를 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는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밑에 빨간색 별표로 표기를 해두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사업 초기이신 분들 그 대부분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간이가세자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만 일단 먼저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1년 동안 번 돈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이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만약에 과세자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 네온 박스로 이제 표시해뒀는데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7월에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매출을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 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간이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렇죠.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네.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율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거든요. 부가가치세가. 그럼 무조건 간이로 처음에는 하시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간이가세로 많이 내시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인데 기존 사업자가 일반 가세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제가 간이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 종합소득세인데요. 종소세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판단한 거를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요거는 이제 구매 대행업이잖아요. 네. 이제 구매 대행업은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서 어쨌든 1년 동안 거를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신고 납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부가세는 여기 옆에 제가 글로 좀 적어놨는데 네네. 재화나 용역을 저희가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제 오는 길에 그냥 커피를 한 잔 사 마셨는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500원이다 라고 하면 사실 그 1,500원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대신 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사주는 그 용역에 대해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10%만큼의 부가세가 붙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200원이라는 그 수수료를 내가 벌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부가세라는 게 사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가세가 그런 개념이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딱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사실 저도 사업할 때는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내년에 막 몇백, 몇천을 내라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경우가 종합소득세에서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1년 동안에 저희가 매출과 매입이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매출에 대해서 이제 매출 부가세,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소득만 놓고 보면 그 이제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네. 다른 기타 비용들을 총 고려해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이제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율도 단순히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10%지만은 그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구매 대행을 열심히 1년 동안 해서 그 수수료 이익을 한 3천만 원 벌었다고 칠게요. 네. 그럼 이 3천만 원이 종소세 다 부과 대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이제 아까 매출이 생겼다고 하면 그 외에도 이제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아르바이트생을 썼다든지 네.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거기에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인건비
가성비는 종합소득세에서 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썼던 비용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업소득 이외에도 이 이름 자체가 종합소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네.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저희가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투잡이나 뭐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죠, 네.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중에 네. 이러한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같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주의사항 한 가지 네네네. 써뒀는데요. 이제 매출이 없으셔도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셔도 되고 네네. 네, 이제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5월에 ARS로 네. 신고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그냥 무실적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네, 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소득이 발생 안 했다고 신고 안 하시면 안 되고 네.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맞죠?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개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다 됐거든요. 네. 그러면 구매 대행업은 이 세금 자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매 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다르게 네. 저희 순액으로 이렇게 매출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세청은 순액으로 매출을 집계하지 않고 네. 총액으로 매출을 집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내 자료랑 다르네 이러면서 소명해 보세요라고 이제 구매 대행업자한테 네. 수시로 이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업을 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이 순액으로 매출 신고한 것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에서는 우리 매출을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데에 있는 매출액을 자료를 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구매 대행은 수수료 이익이 매출로 신고하니까 그렇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증빙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네. 매출의 차감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체증 이런 이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이거를 위해 지출한 게 맞다 이러한 증빙들을 잘 갖춰야 되고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동택배비라든지 관세 대납액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소명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업종이니까 증빙 자료를 잘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 미충족하면 아까 저희가 예시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이게 구매 대행업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총액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내 구매자의 명의로 당연히 통관돼서 네. 구매자에 직배송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명의가 아닌 이제 구매자 명의로 그렇죠. 네. 돼야 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창고나 이런 보관 장소가 없고 재고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트에 당연히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별로 구매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세금이 다른 업종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또 작게 내는지 왜 작게 내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일단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업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세금 혜택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이 아닌 순액을 기준으로 이제 매출을 신고하다 보니까 네. 간이 가세자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 이제 간이 가세자는 일반 가세자보다 훨씬 더 이제 부가세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가 간이 가세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언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나요? 이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도 써놨는데 직전 연도 연 매출이 8천만 원 넘으면 원래 이게 4,800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전 연도에 8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부로 일반 가세자 전환되고 그리고 한 개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간이 가세자 분들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신설된 건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인 간이 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려면 네. 이제 구매 대행 업자들은 한 달에 6, 700은 벌으면 일반 과세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수수료 이익이 6, 700 정도 넘어가면 맞습니다. 그 정도 버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완전한 부업으로 좀 보기는 네. 쉽지는 않은 정도지 않을까. 맞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기재해두지는 않은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간이가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완전히 면제돼요. 그러면 이제 4,800 같은 경우에는 월로 따지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으로 이제 투잡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아,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00 정도가 만약에 수수료액이 네. 났다 치면 네네. 원래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내면 40만 원이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네. 간이가세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가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일반 가세자분들은 당연히 10%를 내셔야겠지만은 간이가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부과율이 다르긴 한데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우리가 벌어들인 매출에 한 1.5% 정도 납부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것조차도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납부 면제가 되니까 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종합소득세는 어쨌든 간이가세자든 일반 가세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럼요. 부과되는 거죠. 면세사업자도 심지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네. 종합소득세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제 고객분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요청하는 분들이 네네네네.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간이가세자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그 온라인몰에서 대부분 이제 거래를 하실 텐데 네. 사실상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제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카드 매출이나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 거는 이제 뭐 직거래라든지 뭐 요런 케이스가 될 건데 그렇죠, 네. 많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이제 직거래 등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 원하실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이시면 당연히 이제 발행해 주셔야 되고요. 네. 간이가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매출 이제 4,800 미만이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은 그래도 발급이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되고 네. 얼마를 발급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총액이 아닌 아까 말한 우리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고객분들은 이런 걸 개념을 모르시거든요. 모르죠. 내가 10만 원짜리 샀는데 1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지 이렇게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러면 판매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네. 미리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만약에 이러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네. 사전에 서로 이제 부담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구매대행업자니까 네. 물건 전체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다. 네네. 네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소비자들도 싸게 사는 이유가 직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물건에 대한 매입 자료가 안 되는 거고.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통관 절차를 네. 사입, 그러니까 물건을 수입 신고를 하면 네. 그게 세금 매입 자료로 이제 인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만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대상 가맹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요. 국세청에서. 근데 이건 뭐예요? 현금 영수증 네. 가맹점은 일단 여기 박스로 준비한 내용을 먼저 보시면 네. 의무 가입 대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쨌든 1번이 저희 이제 해당될 수 있는데 구매대행 사업자분이 이제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입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맞아요. 문자가 네. 오고 만약에 2,4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셔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네. 만약에 이제 대상이 안 되지만 미리 뭐 가입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현금 영수증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우리가 배송 대행지에 물건을 만약에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마켓 매출 1,000만 원이면 배대지에도 한 200만 원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끊어달라 하면 또 부가세 별도로 돈을 받는 데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걸 자료를 받는 게 나을까요? 저도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배대지에서 별도의 비용을 요청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가세 10%만큼의 비용을 더 내주면 자료를 끊어주겠다. 네네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배대지 비용은 저희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의 차감 항목이거든요. 매출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부가세 증빙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저희가 이거를 배대지 비용을 지출했다. 이 증빙 정도만 구비해 두시면 되고 뭐 네. 이체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기서 영수증 정도 내려받을 수 있으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물건을 대신해서 이제 직구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이라는 그 증빙만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네. 저희가 뭐 일반 가세자라고 만약 한다면 매입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를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매입한 이런 비용이라든지 배대지 비용은 저희가 특히 구매대행에서는 매입 부가세 항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지출 증빙 정도만 구비해 두시면은 뭐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네. 10,000원짜리라고 칠게요. 쿠팡에서 10,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6,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4,000원의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배대지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갔다 칠게요. 네. 그러면 수수료 매출 신고할 때 3,000원을
3,000원을 해야 되는지 4,000원을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배대지 비용까지 뺀 이제 3,000원을 네. 신고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연장선상에 사실 뭐 질문을 제가 기재해뒀긴 했는데 네. 경동 택배 비용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까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신해준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것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희는 대신 구매만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택배 비용 같은 경우도 추가로 발생하면 이제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좀 고지를 다시 뭐 해드리고 고객님한테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금액이 작다든지 하면 저희 마진에서 차감해서 경동 택배 비용을 대신 내드리기도 하고 관세 일부분을 좀 부담하기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배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의 차감은 맞고요. 그리고 경동 택배 비용이라든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고객님한테 고지 드리고 고객님이 내셨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매출의 차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객님이 부담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그냥 대신 내드렸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매출 차감 항목으로 인정이 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굳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영수증이라든지 이체 내역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고객분들이 실제 경동 택배 비용을 전화나 문자로 뒤늦게 이제 돈을 달라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럴 때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경동 택배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영수증을 줘요. 그럼 그 영수증을 소비자한테 꼭 달라고 하세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달라 하셔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고객분한테 그 경동 택배 비용을 입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엑셀에다가 20번 주문 경동 택배 비용 영수증 이런 식으로 월마다 이렇게 첨부를 저는 해놓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하겠죠? 네, 그렇죠. 다음에 한번 카페나 네네. 이런 데 이제 한번 올려드릴 건데 건별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어쩌다 부업 카페에 구매 대행업자들이 세금 적립뿐만 아니라 이런 경동 택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는지 비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샘플 자료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양식을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신용도가 안 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저희 가족 카드로 이렇게 물건 사는 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는 증빙이 되나요? 가족 카드뿐만 아니고 이제 종업원 카드라도 이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네. 분명하시면 네. 비용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 명의 카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카드 같은 경우는 사업자당 이렇게 분리해서 쓰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제일 안 헷갈리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카드, 뭐 사업자 통장 이렇게 보통 등록해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네네. 카드나 이제 통장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제 홈택스 등록이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 뭐 사업자 카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쓰는 뭐 체크 카드라든지 신용 카드 다 이제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등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마다 모든 자료들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위해서 등록해 주시면 아무래도 세금 신고하실 때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 카드로 돈이 없어서 네. 병원에 가서 카드를 썼다. 네. 그럴 때는 이 병원에 쓴 내역 하나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병원에서 이제 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네.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쓰시는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세금 신고 관점에서는 병의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 사업가는 무관한 비용이잖아요. 무관하죠. 네네. 사업가 무관한 비용으로 봐서 비용 처리는 안 되고 네. 그거를 이제 사업가는 상관없지만은 약국에서 약을 사시든지 뭐 학원에서 학원비를 쓰시든지 뭐 이런 거는 쓰시는 건 상관없지만 비용으로는 처리 안 된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에 병원비를 썼는데 이게 그냥 알아서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저희가 맡을 경우에는 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발라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홍보. 이제 직접 신고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네. 혹시나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제 발라내서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만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 만약에 신고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쓰셔서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 카드에 모든 네. 거래 내역을 어떻게 뭐 추려내는 게 있나요? 일단은 뭐 모든 거래 내역이 추려내는 뭐 어떤 뭐 특정 필터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상호명 이런 게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약국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그렇게 쓴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원비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가 구매 대행업과 전혀 무관한 비용들 뭐 자녀 학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거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아요. 요즘에 부업 많이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직장 월급으로만 너무 살기 힘든 시대예요. 네네.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은데 네. 회사에 또 들킬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회사에 들킬지 네.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많죠. 제가 오늘 그 질문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을 할 때 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뭐 겸직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제가 뭐 부업을 했다는 거 알게 되면 뭐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근로 직장에서 사실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매대행업 사업소득이 있을 때 혼자 하고 계시다. 네. 뭐 직원 없이 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하나 보시면 왜 알 수 없냐면 일단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4대 보험과 관련된 이제 통보나 고지가 회사로 나갔을 때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사업자를 내서 부업으로 이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혼자 하실 경우에는 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사에도 통보될 게 없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 별표에 표시해 놨는데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초과되는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회사로 통보되는 게 아니라 자택으로 통보돼서 본인이 그냥 추가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직원이 없으신 경우에는 큰 걱정 없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대부분이 아마 여기 해당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매대행업자라면 1년에 2천만 원의 이익인 거죠? 그렇죠. 네네. 추가로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버는 월급 이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구매대행업에서 발생하신다면 네. 국민건강보험료는 조금 더 낼 수 있다. 다만 뭐 통보는 회사로 뭐 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네. 직원 있으면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직원이라는 게 구매대행에서 직원을 뽑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직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저희가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정직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직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수 월액 상한액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월에 이만큼 이상 벌 경우에 근로소득을 주고 있는 직장과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직장에서 이만큼을 서로 나눠서 내라. 4대 보험을.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별표에 밑에 표시해 놨는데 네. 일단 건강보험은 월에 730만 원이 넘어요. 그 이거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건강보험료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월 553만 원 이제 올해 기준이거든요. 이걸 넘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에서 막 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금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친 금액이 월 553만 원이 넘어버리면 이제 공단에서 판단하기에는 야 너네 보수 월액 상한액이 초과됐다.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 직장 너네만 다 부담하지 말고 사업소득이 나오는 너네들은 안분해서 부담해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 이제 통보가 되거든요. 네네. 그 내용이. 근데 이제 통보가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른 어떤 소득이 넘었다라고 이제 통보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뭐 구매대행업에서 얼마를 벌었다. 네. 뭐 이런 통보는 되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건 거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날라오면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물어보겠죠. 또 딴 데서 뭐 돈 벌고 있어? 네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알게 되는 약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회사에서 받는 돈이랑 그 외의 소득이 한 달에 553만 원이 넘어가면 네. 회사에서 바로 아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내는 돈이 좀 달라지니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지가 회사로 가거든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어쨌든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 대표가 국민건강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직원이 없는데 한 달에 만약에 700이 번다. 그러면은 모르나요, 회사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 표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초과하시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겠죠. 그러면 뭐 걱정 말고 그냥 돈 많이 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사실 직원을 쓸 정도면은 부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사실 해당이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세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있으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화보다는 카카오톡에 저희가 정민회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 썸네일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다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를 꼭 먼저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랑 이런 세무회계 지식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구독자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르겠고 그냥 네. 신고 대리 맡겨달라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계실 수 있죠. 네네.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쪽으로 자료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네네. 사실 이거를 이제 일을 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셀프 신고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셀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할 게 또 있나요? 셀프 신고를 충분히 이제 세무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셀프 신고도 하실 수 있게 추후에 이제 그 카페에 자료를 좀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할 수 있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세금 신고하시려면은 관련 증빙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 증빙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구매대행업이 다른 사업이랑 조금 이제 약간의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건 살 때마다 그게 사업자 번호 넣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면 알아서 매입자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구매대행은 아까 여기 회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증빙을 해야 돼요. 주문 건건이 계속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엑셀이나 그런 데에 충분히 자료를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셀프 신고를 하든 대리를 맡기든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뭐 그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도 저희가 카페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건 이렇게 채팅방이나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회계사님이 칼럼이나 구매대행에 딱 맞는 세무 회계 지식을 나눠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여기 또 자리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